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헤란이라는 작은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곡물 상점을 운영했는데 마을에서 꽤 부자 소리를 들었지요. 헤란은 부유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구나 하하. 그런데 그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지요. 그녀는 옆집에서 나누는 소리도 들을 정도로 귀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로 속마음도 알 수가 있었지요. 헤라는 그를 깨우치기도 전 어린 나이에 벌써 귀로 세상을 읽는 법을 터득한 셈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랫집 박찬봉 댁에서 오늘 싸움이 날 거예요. 아니, 얘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박찬봉 어른의 걸음걸이가 빨라졌고 숨도 거칠어요. 분명 화났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찬봉 댁에서 이놈이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싸우는 소리가 났지요. 어머니는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 얘 그걸 내가 어떻게 한 것이야? 제 귀에는 다 들려요, 어머니. 그리고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엿장수와 주막 주인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지요. 헌데 사람들 속에서 헤란이 이를 지켜보다가 돌연 앞으로 나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엿장수 아저씨가 먼저 욕했어요. 뭐라? 내가 정령 제대로 듣고 짓거리는 것이냐? 엿장수 아저씨가 혼잣말로 욕하는 것을 주막집 아저씨가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은 헤란의 말에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어린 년이 어른들 싸움에 끼어들다니 겁이 없구만. 아니, 그런데 이 아이의 귀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혼잣말을 들었단 말이냐? 그 일로 엿장수는 머쓱해하며 사과하고 물러났지만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헤란을 천리기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의 입소문을 들은 어머니는 헤란을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속삭였지요. 헤란아, 이 어미 말 잘 듣거라.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능력을 좋아하지 않는단다. 왜요? 나쁜 일 안 했는데요. 그래도 남의 마음을 읽는 건 축복이 아니라 화근이란다. 나쁜 자들이 너의 능력을 알면 그 자들은 널 데려가 내 능력을 나쁜 일에 쓰려 할 것이다. 그때부턴 너는 너의 뜻대로 세상을 살지 못한단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 능력을 쓰지 말거라. 능력을 숨기고 조용히 사는 길만이 내 목숨을 지키는 길이란다. 그날 이후 헤라는 귀를 닫고 세상과도 담을 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모른 척하고 사람들이 싸워도 잘잘못을 가리지 않았지요. 그러다 헤라는 언젠가부터 집 밖으로는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서 하루 종일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다 보니 그녀의 학식은 점점 올라가 웬만한 학자들보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헤란의 나이가 16세가 되었지요. 어머, 내가 벌써 어느새 16세가 되었네. 그런데 그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폭락하면서 채무로 상점과 집이 채권자들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헤란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지요. 아이고, 헤란아,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어머니와 헤란은 채권자들에게 집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상단과 집을 모두 가져가도 아직도 빚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두 모녀는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우릴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이여? 빚을 다 받지 못했으니 내년들을 데려가 몸값이라도 받고 팔던지 여종을 시키던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남은 빚이 얼마요? 말해주면 갚을 수는 있는 것이냐? 일단 말이나 해보시지요. 자그마치 1000냥이다. 이 집과 상점을 제하고도 남은 돈이 1000냥이란 말이다. 아버님의 천냥 빚을 갚는 대신 당신의 천냥을 잃지 않게 해주겠소. 그럼 우리를 놓아주시오. 아니, 내가 무슨 수로 내 1000냥을 지켜준단 말이냐? 먼저 약속을 해주시오. 어차피 우린 천냥을 갚지 못하오. 대신 당신의 천냥을 지켜줄 수는 있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기나 하자.
그럼 약속을 한 것이요.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속을 해주지. 정말로 내가 내 천냥을 지켜주면 남은 천냥을 받지 않겠다. 알겠소. 당신 품속에 있는 1000냥짜리 어음은 가짜요. 당장 쫓아가 내준 돈을 찾아오지 못하면 그 돈은 영영 못 찾을 것이요. 헤란의 말에 채권자는 품속에서 어음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짜라는 것이냐? 청운상단의 직인도 가짜요. 사람도 가짜요. 그런데 그때 청운상단의 사람이 그 어음을 보고 말했지요. 맞네. 내가 청운상단의 대행수요. 우린 이런 어음을 발행한 적이 없어. 거참 나도 받을 돈이 있어 찾아왔건만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구려. 청운상단 대행수 말에 채권자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부하들을 데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기꾼들을 잡아 관아에 고발했지요. 내 말이 맞았다. 남은 천냥 빚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어찌 안 것이냐? 당신이 못 들은 것을 나는 들었을 뿐이요. 그리하여 두 모녀는 팔려가지 않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말았지요. 모녀는 옷가지만을 챙긴 채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가진 돈도 없이 쫓겨나온 모녀는 며칠째 먹지도 못했지요. 며칠째 먹지 못하고 씻지도 못한 모녀는 하는 수 없이 거리에 앉아 구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나는 사람들이 모녀를 보며 수군거리곤 했지요. 아니 보아하니 모녀 같은데 어쩌다 저리 되었대 쯧쯧. 그런데 지나는 사람들 중에는 모녀에게 흑심을 품은 자들도 있었지요. 아니 웬 모녀 거지야? 얼굴은 반반한 것 같은데 씻겨놓으면 밤에 쓸만은 하겠군. 건달 같은 자는 흑심을 품고 모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아하니 오갈 곳도 없는 것 같은데 날 따라오시오. 내가 먹을 것과 잠자리를 주겠소. 그 말에 어머니는 헤란이라도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정말이요? 정말 먹을 것을 줄 것이요? 아 그렇다니까 그러시오. 어머니 전 싫어요. 저자는 다른 속셈이 있어요. 한동안 잊고 살았지만 어머니는 헤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괜찮으니 그만 가보시오. 아니 왜 그러시오? 공짜로 밥을 준다 하지 않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은 따라갈 수가 없소. 헤란의 능력을 믿은 어머니는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에잉 쯧쯧 좋다 말았네. 건달 같은 자는 모녀가 넘어오질 않자 아쉬워하며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허우대 멀쩡한 사내가 모녀 앞으로 다가왔지요. 모녀 거지라 뭔가 사정이 단단히 있었나 보군. 어미는 부엌대기나 시키면 되겠고 딸내미는 밤에 놀잇감으로 따길세 그래. 점잖은 복장의 사내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모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어쩌다 일이 된 것이오. 보아하니 모녀 같은데 딱하게 되었구려. 밥도 먹지 못했을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 국밥 한 그릇씩 사주리다. 중년 사내의 말에 어머니는 헤란에게 밥 한 끼라도 먹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요? 우리에게 국밥을 사줄 것이요? 아 그렇소. 나는 큰 상점을 하는 사람이오. 돈은 많으니 두 사람에게 밥 사주는 것은 일도 아니오. 그런데 그때 헤란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자 어머니는 헤란의 뜻에 따라 중년 사내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호의는 고맙소. 허나 우리는 그 호의를 받을 순 없소.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오. 좀 전까지만 해도 따라 나설 것만 같더니만. 아니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소. 그러니 그만 가시오. 중년의 사내는 혀를 끌끌 차며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헤란에게 물어보았지요. 저자도 흑심을 품은 거니? 네, 맞아요. 속셈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나저나 사람들은 우릴 구경만 할 뿐 동전 한 푼 내놓는 사람이 없구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고생 한 번 안 해본 헤란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호강하면서 곱게만 자랐지요. 헌데 하루아침에 거짓골이 되어 벌써 며칠째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헤란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요. 그런데 해질녘이 되어 웬 서생 같은 젊은 도령이 모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내가 가진 게 이게 전부요.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국밥이라도 사드시구려. 젊은 도령은 한 양을 건네주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이 돈은 받아도 되겠니? 네, 어머니, 저 도령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렇구나. 세상엔 착한 사람들도 아직 많구나. 그날 쫓겨나고 처음으로 두 모녀는 주막집에 들어가 국밥을 먹었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내가 일 좀 도와줄 테니 잠자리 좀 내어줄 수 있어? 요새 장사도 안 돼 그럴 순 없소. 대신 반값이라도 내시오. 고맙소, 주모. 그리하여 그날 밤 두 모녀는 한 양으로 국밥도 먹고 주막에서 씻고 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주모 일을 도와주고 방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말했지요. 낮에 그 젊은 도령 때문에 밥도 먹고 방에서 잠도 잘 수 있게 되었구나. 참으로 고마운 지고. 그런데 내 아버지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할 뿐이다. 그날 밤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방 안에서 이부자리를 깔고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도 두 모녀는 어제 그 자리에 앉아 또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흑심을 품은 사내들이 다가와 모녀를 찍적거리곤 했지요. 그런데 해질녘만 되면 그 젊은 도령이 나타나 한 양을 주고 갔습니다. 그는 서당에서 공부하고 돌아가는 원생 같았지요. 그 바람에 두 모녀는 주막에서 국밥을 사 먹고 주막집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째 돈을 주고 가던 도령이 오늘은 모녀에게 물어보았지요. 혹시 집이 없으시오? 그렇다오. 채권자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나왔어. 그럼 혹시 내게 남는 별채가 하나 있는데 우선 그곳이라도 좀 쓰시겠소? 젊은 도령의 말에 어머니는 해란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해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이고 그리해도 괜찮겠소. 보아하니 글 공부하는 도령 같은데 우리가 방해되지는 않겠소? 어차피 놀고 있는 방이니 나는 상관없어. 하이고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오. 어머니와 해란은 박도령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별채까지 있는 부잣집이었지요. 아니, 도련님 이분들은 누구래요? 우리 집 별채에 머무실 손님들이니 잘 좀 모시거라. 알았구만요. 헌데 도련님께 손님이 다 있다니 놀랐습니다요. 그럼 이곳에서 편히 지내시구려. 박도령은 안채로 들어가고 머슴 삼돌이가 두 모녀를 별채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머무시면 돼요. 고맙소. 그런데 이 큰 집에 두 사람만 사시오? 그렇습니다. 도련님은 본시 한양에 계신데 과거 공부하느라 잠시 내려와 계신 것이요. 아, 그렇소. 그런데 도련님의 집안이 보통이 아닌 것 같소. 도련님의 아버님은 호조판서 대감이시요. 임금께서 총애하시는 신하이지요. 아, 그렇소. 참으로 높으신 분의 자제군요. 호조판서라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곳이니 조정에서도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젊은 도령이 호판대감의 자제라니 어머니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높은 분의 자제가 심성까지 고우니 어머니는 박도령이 정말 특별해 보였지요. 그날 저녁이 되자 삼돌이가 밥상을 들고 별채로 들어왔습니다. 저녁들 드시오. 삼돌이 말에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 보니 푸짐하게 한 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하이고 고맙소. 그런데 밥을 직접 한 것이요? 그렇지요. 지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뿐이구만요. 이렇게 신세지는 것도 고마운데 앉아서 밥상을 받을 순 없소. 내일부터는 나도 일을 돕겠소. 그러지 마시오. 도련님께서는 분명 손님이라 하시었소. 괜히 손님에게 일을 시켰다가 나만 경을 치게 될 것이오. 하는 수 없이 어머니와 해라는 밥상을 받아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녀는 맛있게 밥을 먹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밥상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구나. 그 젊은 도령님의 마음이 진심이니 괜찮을 것이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삼돌이가 말려도 어머니는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해라는 자꾸만 박도령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무뚝뚝했지만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었지요. 해라는 박도령이 돌아올 때면 방 안에서 문틈 사이로 그를 몰래 훔쳐보곤 했습니다. 박도령을 훔쳐볼 때면 해란의 심장이 뛰고 얼굴엔 홍조가 띄었지요.
16세 헤란의 가슴에 사랑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뛰는 것이지? 이후로 헤란은 박도령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였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니? 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야? 아니어요, 어머니. 그저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헤란과 함께 마당 한켠에 꽃밭을 만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박도령의 아버지 호판대감이 한양에서 내려왔습니다. 어서 오셔요, 대감마님. 그런데 도혁이는 어디 갔느냐? 도련님께서는 시방 서당에 나가 글 공부하고 계시는구만요. 그런데 그때 호판대감의 눈에 마당 한켠에서 꽃밭을 일구는 두 모녀가 들어왔지요. 못 보던 얼굴이구나. 그러자 그때 삼돌이가 말도 꺼내기 전에 어머니가 얼른 나서서 먼저 말했지요. 처음 뵙겠습니다요, 대감. 저희는 새로 들어온 여종이구만요. 그러느냐? 삼돌이는 도혁이 들어오거든 내게 데려오거라. 호판대감은 어머니와 헤란을 스치듯 보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알겠습니다요, 대감마님. 호판대감이 안으로 들어가고 삼돌이가 말했습니다. 아니, 왜 그리 말했소? 아마 손님이라 말했으면 대감께서는 꼬치꼬치 물으셨을 것이요. 그리 되면 도련님께서 난처해질 수 있어 그리 말했소. 한편 호판대감은 오랜만에 내려온 탓인지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삼돌이를 불러 물어보았지요. 삼돌아, 저 별채에 있는 여종들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예, 며칠 전에 도련님께서 데려오셨습니다요. 데려왔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도혁이가 어디서 종을 들였단 말이냐? 삼돌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사정이 하도 딱하다 하시며 잠시 지내게 하신 것 같습니다요. 참으로 방정맞은 짓이로다. 아무리 마음이 여려도 그렇지 이 집안에 채통이 있건만. 호판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헤라는 안채에서 호판대감과 삼돌이가 나누는 이야기를 별채 방 안에서 모두 듣고 있었지요. 그 여종들은 내일 당장 내보내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대감마님. 그 말에 헤라는 눈을 크게 뜨며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대감께서 우리를 내일 당장 내보내라 삼돌이에게 말했어요. 정말이니? 도련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대감께서는 도령도 방정맞다며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박도령은 서당에서 공부하느라 날을 새는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지요. 그 바람에 두 모녀는 잠도 못 자고 더욱더 가슴을 졸였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삼돌이가 무거운 얼굴로 별채를 찾아왔지요. 대감마님께서 당장 떠나시라 하십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린 갈 곳이 없소. 대감께 잘 좀 말씀드려 주시오.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요. 도련님께서는 아직도 안 들어오셔서 달리 방도가 없구만요. 그런데 그때 마침 박도령이 공부를 마치고 서당에서 돌아왔지요. 삼돌이는 무엇하는 것이냐? 도련님, 어제 대감마님께서 오셨는데 이분들을 내보내라 하셨습니다요. 뭐라? 아버님은 안채에 계시느냐? 그렇구만요. 내 아버님을 뵙고 말씀드릴 테니 안으로 들어가 있으시오. 박도령은 헤란 모녀에게 방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 말하고 곧장 안채로 걸어갔습니다. 아버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기별도 없이 오셨는지요? 요새 조정이 매우 시끄럽다. 계파 싸움에 휘말리기 싫어 잠시 몸을 피해 내려왔느니라. 그러셨군요. 헌데 별채에 있는 모녀를 어째 내쫓으려 하시는지요? 도혁이 내가 착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다. 옛말에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라 했다. 그 말인즉은 사람을 함부로 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다. 저분들은 종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 손님으로 드린 것이지요. 그러니 아버님께서도 제 손님에게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다, 내가 삼돌이에게 듣기로는 오갈데 없는 모녀에게 별채를 내주었다 들었다. 헌데 어찌하여 그들이 내게 손님이 되는 것이냐? 아버님께서 늘 내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고요. 저분들이 지금은 비록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나 심성만은 밝고 고운 분들이지요. 허허,
이제 내가 예비의 말보다 내 생각을 우선하는구나. 모든 결정에는 책임도 따르는 법. 내 결정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제 양심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양심대로 판단할 것이옵니다. 좋다. 그럼 내가 책임지거라. 하지만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별채에서는 두 모녀가 손을 맞잡고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당장이라도 쫓겨날 판이었으니까요. 헤라는 안채에서 박도령과 호판대감이 나누는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되었어요. 박도령님의 뜻을 아버님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 잘 되었다. 헌데 세상에 박도령같이 착한 사람이 있다는 게 참으로 든든하구나. 네, 맞아요. 세상에 박도령 같은 사람은 둘도 없을 것 같아요. 헤라는 박도령 생각에 또다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도 박도령의 곱고 바른 심성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잠시 후 삼돌이가 별채로 찾아와 모녀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묵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아, 그렇소. 고맙다 전해주시오. 그리하여 두 모녀는 박도령의 별채에서 계속 묵을 수가 있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 헤란 모녀는 집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했습니다. 헤라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머니는 삼돌이와 함께 부엌일을 거들었지요. 두 모녀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밝은 표정이 온 집안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박도령이 간간히 헤란과 마주칠 때면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럴 때마다 헤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박도령이 그동안 과거를 준비하면서 수년 동안 예상문제집을 만들어 놓은 귀중한 책을 잃어버렸지요. 아니 도련님 그 소중한 책을 어찌 잃어버린 것이오. 그러게나 말이다. 몇 년을 준비해 만든 책자인데 그것을 잃어버렸구나. 박도령이 한숨 지으며 크게 걱정을 하자 헤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년을 준비한 책자인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탈고. 하여 그녀는 다음날 먼발치서 서당으로 가고 있는 박도령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당 쪽에 귀를 쫑긋 세우고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모두 들었지요. 해질녘이 되어 서당 원생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박도령은 잃어버린 책을 찾느라 제일 늦게 나왔지요. 아니 낭자께서 얘는 어쩐 일이요? 날 기다린 것이요? 그렇습니다. 소중한 책을 잃어버렸다 하여 도움이 될까 해서 나왔지요. 아니 내 책자를 잃어버린 것을 어찌하셨소? 우연히 들었습니다. 헌데 더 중요한 것은 도령님의 책은 서도령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낭자가 서도령을 어떻게 아시오? 저는 뵌 적도 없으나 박도령님의 책을 그자가 훔쳐갔습니다. 그자는 박도령님의 책을 평소 무척이나 탐내고 있었지요. 참으로 놀랍구려. 헌데 어떻게 하면 그 책을 되찾을 수가 있겠소? 내일 서당이 끝나고 서도령이 책방으로 갈 것입니다. 그는 책방에 도령님의 책을 고가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일 책방 앞에서 삼돌이와 함께 숨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소. 그럼 낭자의 말대로 한번 해보리다. 박도령은 헤란의 말이 엉뚱해 보이긴 했어도 일단 그녀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박도령은 서당이 끝나자 삼돌이를 데리고 책방 앞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지요. 그러자 잠시 후 서도령이 나타났습니다. 박도령은 헤란의 말이 맞자 곧바로 나가 서도령을 붙잡았지요. 아니 서도령 아니신가? 이곳은 어쩐 일인가? 박도령의 등장에 서도령은 깜짝 놀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박도령이 아닌가? 잠시 볼 일이 있어 나왔네. 오 그런가? 그런데 자네 품속에 있는 책자는 무슨 책자인가? 박도령 말에 서도령이 갑자기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삼돌이가 달려가 서도령을 붙들고 품속에서 책자를 꺼냈지요. 도련님 이 책이 맞습니까요? 박도령은 삼돌이에게서 책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잃어버린 책이 분명했지요. 이복의 서도령 이 책이 어떻게 자네 품속에 있는 것인가? 서도령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말이네. 서당에 낼 돈이 없어 자네 책을 훔쳤네. 아니 자네 아버님은 돈이 많은 분이 아니신가?
실은 그렇지가 않네. 이미 가산이 모두 탕진된 상태라네. 그렇다면 내게 돈을 부탁하지 그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집안 사정을 말해야 하는데 그러긴 싫었네. 어쨌든 이 책은 내게 소중한 책이니 내가 가져가겠네. 대신 자네 서당비 1년치는 내가 내줌세. 박도령은 서도령에게 힘내라 말하고 책을 찾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별채로 찾아갔지요. 낭자, 덕분에 내 책자를 찾아왔소. 그래도 늦지 않게 찾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나와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소? 박도령은 해란을 데리고 둥근 달이 뜬 밤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낭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졌소. 처음에는 낭자의 말에 반신반의했소. 헌데 서도령 품속에서 내 책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참으로 신기하더이다. 도대체 낭자는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오? 해란은 박도령에게 자신이 가진 능력을 말해 주었습니다. 허참 그렇단 말이요. 정말로 사람들 말만 들어도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허나 어머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동안 귀를 닫고 살았지요. 그랬구려. 어머님께서 참으로 현명하신 것 같소. 나라도 낭자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탐냈을 것이요. 만에 하나라도 낭자의 능력을 나쁜 자들이 알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낭자를 데려갔을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낭자의 능력을 나쁜 곳에 쓸 게 뻔하오. 저도 그 말에 무서워 집안에서 책만 보고 살았습니다. 헌데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제 능력을 쓰고자 합니다. 그렇구려. 허나 조심하길 바라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박도령이 말하지 않아도 해란은 그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도령도 해란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함께 장에 나가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었습니다. 박도령은 오래간만에 해란과 여유를 즐기며 나란히 걸었지요. 이렇게 북적이는 장터는 참으로 오랜만이요. 저도 여유 있게 구경하는 것은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박도령은 해란과 함께 걷는 것이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터 거리에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니 이 어린 도둑놈이 내 돈주머니를 훔쳐 달아나다니. 사내의 고함 소리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으로 지목된 이는 어린 소년이었고 그의 두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요. 저는 아니에요. 전 훔치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라. 내가 분명 허리춤에 매달고 있었는데 내 놈과 부딪힌 후 그새 사라졌잖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소년이 도둑이라며 몰아세웠지요. 그러자 그때 해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모두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오.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내 주머니가 어디로 갔단 말이오? 아까 술 마시던 곳 주변을 잘 한번 찾아보시오. 괜히 애먼 사람 잡지 말고. 그 말에 사람들은 그자가 앉아서 술 마시던 주막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있네. 이것이 맞소. 그러자 주막집 수랑아리 밑에서 그자의 주머니가 나왔지요. 여기 있었구만. 미안하다 꼬마야. 그런데 혹시 저 처녀가 10년 전 천리기라 불리던 소녀가 아니요? 글쎄,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니 훌쩍 커버려서 알 수가 있나? 사람들은 해란을 보며 천리기가 아닌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박도령은 해란의 손을 잡아 끌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요. 사람들이 낭자를 알아보는 것 같소. 당분간 장에는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소. 알겠습니다. 자중하도록 하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갑자기 한양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요. 대감마님께서 한양에서 모함을 당하셨다 합니다요. 아니 누가 아버님께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예, 소식통에 의하면 좌참찬 서윤 일파가 대감마님을 역모로 엮었다 합니다요. 그 말에 박도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정치적인 모략이다. 아버님은 한평생 청렴결백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어찌 그런 분에게 모함을 씌운단 말인가. 해라는 별채에서 박도령이 크게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도령님 아버님께 큰 병고가 생겼구나. 잠시 후 박도령이 헐레벌떡 해란을 찾아왔습니다. 아버님께 큰 변고가 생긴 것 같소. 나는 오늘 밤 곧장 한양으로 올라갈 것이요.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한양에는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오. 아버님의 정적들이면 그들은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여. 그러니 제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해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지요. 제가 도령님의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해란의 고집의 박도령은 하는 수 없이 해란을 말에 태우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 말을 달려 한양에 당도했지요. 한양에 당도해 보니 아버님은 벌써 의정부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좌참찬 서윤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아버님을 모함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알겠소 낭자. 그들은 말머리를 돌려 좌참찬 서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도령과 해란은 어둠 속에 숨어서 서윤의 대저택을 바라보았지요. 낭자, 이곳엔 경비가 삼엄하오. 들키면 큰일이여. 걱정 마세요. 도령님은 그저 나만 따라오세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시오. 해란은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수십 가지의 소리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요. 서쪽 담장 끝쪽 문이 비었어요. 경비가 막 순찰 중 변소간에 갔소. 알겠소 낭자도 조심하시오. 그들은 서쪽 담장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구름이 달빛을 가려 서윤이 머무는 곳까지 단숨에 갈 수가 있었지요. 해란은 마루 밑에서 귀를 대고 한참을 들었습니다. 도령님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윤이고 다른 이는 형조판서 조규입니다. 뭐시오? 형조 판서까지 결탁한 것이오? 네, 방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호판을 확실히 역모로 엮어 주상의 손발을 잘라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 말에 박도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자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진짜 역적이로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저들이 곧 방을 나갈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방을 비웠고 해란과 박도령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함에는 봉인된 문서뭉치가 있었고 호조판서라 적힌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이것이 아버님을 올가맨 증거로군. 잠깐만요. 여긴 서윤이 직접 쓴 서찰이 있습니다. 형조판서 조규에게 뇌물을 건넨 증거예요. 그렇다면 서윤이 뇌물을 주고 사주를 했고 조규가 아버님을 모함했다는 것이겠군. 박도령은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들을 모두 찾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려 하였지요. 잠깐만요. 누군가 이쪽으로 숨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쪽 사람이 아니에요. 해란은 박도령의 손을 잡고 서둘러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잠시 후 서윤의 집에서는 북소리와 함께 칼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서윤의 집에 침투한 게 틀림이 없었지요. 우리 말고도 누군가 증거를 찾고 있는 것 같소. 맞습니다. 그런데 그자는 혼자인데 무공이 아주 뛰어납니다. 두 사람은 몸을 숨기고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은 내금이장입니다. 어명으로 몰래 증거를 찾으러 왔어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이 증거를 전달하면 바로 임금에게 전달되겠구려. 그렇습니다. 잠시 후 사내가 서윤의 집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내금이장이시여? 갑자기 해란이 나타나 물으니 사내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해란은 사내를 데리고 안전한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누구요? 어떻게 나를 아는 것이오? 그것은 차차 말씀드리고 나는 호조판서의 장남 박도혁이요. 혹시 아버님을 모함한 증자를 찾으러 오셨소? 그렇군, 자네가 호판대감의 자제로군. 나는 어명을 받고 조사 중이네. 박도령은 품속에서 서윤의 집에서 찾아온 증거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아버님을 모함한 증거입니다. 그렇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손에 넣은 것인가? 그것 또한 차차 말씀드리지요. 어서 임금께 전하시어 제 아버님의 누명을 벗겨주시오. 알겠네. 내 서둘러 이 증자를 주상전하께 전하겠네. 내금이장은 궁으로 가고 해란과 박도령은 한양집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시어 덕분에 아버님을 모함한 증거를 찾게 되어 참으로 고맙소. 이제 아버님의 누명은 벗겨질 것이니 너무 염려치 마셔요. 박도령은 해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해란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런데 어느새 박도령의 입술은 헤란의 입술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헤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요. 그럼 편히 쉬시오. 달콤한 입맞춤이 끝나고 박도령은 안채로 향했습니다. 헤라는 그날 밤 사랑의 설렘과 행복을 느끼며 미소 띤 얼굴로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오후가 되자 박도령님의 아버지가 의금부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함한 서윤과 그의 일당이 모두 잡혀갔지요. 아버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가 날 모함한 증자를 찾아주었다 들었다. 위험하지는 않았느냐? 증자를 찾아낸 것은 제가 아니라 헤란 낭자입니다. 헤란이라면 내가 걷어주었다는 바로 그 모녀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낭자가 아버님을 구한 것입니다. 박도령 말에 호판대감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단 말이냐? 자세한 것은 훗날 때가 되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참, 그날 내가 모녀를 쫓아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을 쫓아낸 결과였겠구나. 다행히도 내가 말려서 오늘 내가 복을 받은 게 아닌가 싶다. 아버님, 쇳불도 단김에 빼냈다고 헤란 낭자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에 호판대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야 내 혼사는 이미 영상대감 쪽과 오갔느니라. 아무리 배경이 좋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인형놀이와 다르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내 생각을 존중하마. 허나 항상 모든 결과는 책임져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호조판서도 자신을 구해낸 헤란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를 며느리로 받아준 것이지요. 그 후로 박도령과 헤란은 한양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지요. 헤란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아버지 호조판서는 조정에서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며느리의 능력 때문에 남아있는 정적들은 모두 사라지고 영의정까지 올라갔지요. 그 후로 조정은 모사를 꾸미는 대신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바로 헤란의 역할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박도령도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출사를 하였지요. 그리하여 박도령도 조정에서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조정에서 부자의 탄탄한 기반의 중심에는 항상 헤란이 있었습니다. 훗날 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아버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폐인이 되다시피 한 아버지를 치료하며 고향에서 살았지요. 박도령은 헤란이 어려서 살던 집을 찾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지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어 주어 참으로 고맙소. 어머님의 치료로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이 좋아진 것 같소. 그런데 헤란이는 잘 살고 있어? 그럼요. 헤란이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신랑의 사랑이 끝이 없답니다. 그렇구려. 참으로 잘 되었어.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그도 헤란이 찾아준 상점을 다시 운영하며 건강하게 살았지요. 그렇게 헤란의 가족 모두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편견은 무지의 산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호판대감이 헤란을 끝까지 무시했다면 그는 영모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헌데 공교롭게도 그의 목숨을 살린 사람은 그가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헤란이었지요. 그러니 편견 없이 보는 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